안녕하세요. 시시한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 올릴 영상은 웃고 넘기기엔 도를 넘는 극우 유튜버들의 7가지 영상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저와 판단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영상은 가세현 영상으로, 지난번에 일본 방사능이 좀 핫 이슈가 됐을 때 본인들이 직접 일본에 가서 그 방사능 측정기로 들고 돌아다니면서 측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일본이 안전하다, 방사선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중 방사능과 우리가 체내에 들어간, 그러니까 음식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방사능이 엄연히 다르고, 그리고 아스팔트나 그 포장된 곳의 방사능과 그리고 식물들이 있는 방사능이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좀 왜곡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골라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멘트를 보면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방사능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같이 온 기자한테 그 몸에다가 방사능 측정기를 댑니다. 근데 갑자기 방사능 측정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멘트가 저는 너무 황당을 해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얼마나 그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방사능 측정기를 갖다 대니까 이 기기가 한국 거라 방사능 측정기가 올라간다, 이런 멘트를 하고 있어요. 너무 황당해서 한번 보시죠. 한번 김세희의 방사능 수치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김세희의 유니클로 입은 김세희의 방사능 수치는 왜 이렇게 높아? 김세희 어떻게 됩니까? 지금 190까지 올라갔어. 이게 한국에서 와서 그래. 한국의 방사능 200까지 올라가서 어떠셨나요?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단적인 예로 그 상황에서 나온 멘트가 너무 확연하기 때문에 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유튜버에서 그 여성, 그러니까 시모 그 극우 유튜버가 있어요. 그 시모 극우 유튜버는 광주의 한복판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빨갱이라고 계속 외치고 다니는데, 이게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자기들 사상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빨갱일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자기들과 결을 달리하고 있는 그 보수 정치인, 그 자유한국당 정치인 김무성마저도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논리가 맞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이 영상을 골라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갔다 와봐야죠. 김대중 간첩. 그건 김대중 간첩이고, 문재인 간첩도 맞아야지. 김대중 간첩. 문재인 간첩. 요거는 백은종 간첩. 오케이. 김무성 간첩. 오케이. 그러니까 문재인 간첩, 김대중 간첩, 김무성 간첩, 그리고 백은종 간첩. 또 누구 있어? 또 누구 있지? 또 누구 있어? 간첩 누구 있어? 간첩 누구 있어? 김대중, 또 간첩. 백은종, 임종석 간첩. 김무성. 네, 어떠셨어요? 지나가는 거리에서 누구 빨갱이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그리고 시위하는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해 빨갱이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그런 사실을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좀 역사적인 사실과 그것을 증명한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 빨갱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그 빨갱이 그 이야기는 그만 듣고 싶네요. 이제 정책과 그 정당한 정치 활동으로 조금 승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칼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 불매운동 할 때 일본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그 불매운동 때문에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본 여행을 안 간다는 사람이 많았다. 근데 그거는 거짓이다. 근데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그 그래프나 지금 보시면 요 그래프 위에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일본 한국 사람들이 작년 10월 그리고 작년에 얼만큼 많이 줄었는지.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 일본 여행의 그 여론조사는 거짓이다라는 것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 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그만큼 성공적이라는 것처럼.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750만 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 중복이 좀 있겠죠. 일본은 관광객 재방문율이 60%를 넘는 나라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순관광객 숫자로 550만 명을 가정하겠습니다. 왜 자료도 없이 숫자를 깎냐고 따지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풀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후에 10%가 올해 일본을 방문할 의향이 있었는데 올해의 63%가 이미 지나간 시점에서 올해 일본을 갈 의향이 있냐고 물으면 몇 %가 일본을 갈 의향이 있다고 답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3.7%겠죠. 3.7%가 일본을 갈 의향이 있다고 답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13.4%가 올해 일본을 갈 의향이 있다고 답한 건 압도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떠셨나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일본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지 않는 이유는 일본인들이 싫어서 가지 않는 게 아니고 일본 아베 정부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 때문에 가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영상은 리모라는 한참 좀 떴던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얘기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 그게 광우병 선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광우병을 선동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때 그 사태 자체가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정말 그구들이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중국을 막아야 된다. 이 이론과 미국에서 소들에게 광우병이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요. 근데 이 광우병이 엄청난 치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소들에게. 그러면 인체에도 그게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소고기 수입품이 한국에 들어와서 병이라도 걸리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 그러니까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그런 걱정을 해서 촛불 시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수많은 루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짜 뉴스들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가짜 뉴스들이 대한민국에서만 형성돼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싫어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로 국민의 생명 그리고 국민의 먹거리에 대해서 국민들 자체가 걱정스러워서 시위에 참가했던 겁니다. 그것을 광우병 선동이라고 구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의 드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정부가 여론을 탄압하고 그리고 유튜버라든가 HTTP를 다 막아버려 가지고 굉장히 여론을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반증이 뭐냐면 자신이 정부에 대한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디 한번 정부에서 조사를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든가 이런 걸 받아봤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나는 꼼수다라고 팟캐스트를 진행했던 분들은 수많은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걸려들어서 블랙리스트라든가 혜택을 못 받게 그렇게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언론 탄압이 있어요. 언론 탄압이 있어서 그렇게 정부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구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모순에 빠진 이야기예요. 선동밖에 안 되는 거죠. 뭐가 막히고
뭐가 언론을 탄압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탄압당했던 증거를 가져오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동이 한창일 때 그 당시 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뭔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느니, 피를 토하고 죽는다느니, 상식적으로 모든 방송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미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냥 바로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와, 이게 선동이구나. 여러분 지금 미국 소고기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뇌에 구멍 뚫리셨나요? 국가보안법이 생기면 국가에서 우리들을 감시한다고 미친 듯이 날뛰면서 반대하시던 그분들, 지금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HTTPS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 개인의 인터넷 접속 기록도 전부 다 확인되고 있고, 드루킹으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던 것도 부족해서 모든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은 고소를 당하며 이제는 구글, 유튜브까지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건 대체 누굽니까?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팩모라는 국어 유튜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저는 애널리스트인 줄 알았어요. 증권 뭐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뿐만 중국, 일본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의 멘트는 그거예요. 이 코로나19로 돈을 벌 수 있다. 빨리 주식을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 주식이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모험인 거죠. 그렇죠? 투기에 가까운 안전자산도 아닌. 그런데 이 분의 말을 듣고 주식을 샀다가 만약에 그 1, 2년 안에 그 주식이 완전히 폭망하거나 손실을 봤을 때 본인이 이것을 보상해 줄 건가?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이 동영상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우한폐렴으로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하긴요. 우한폐렴을 기회로 삼아야죠. 여러분들, 위기는 기회입니다. 공포는 기회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우한폐렴 때문에 전 세계 주요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니케이 지수요 2% 떨어졌고, 지금 유럽 지수들이요 2, 3%씩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우한폐렴이 1년이 갈 질병인가요? 2년이 갈 질병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이 동영상을 보고 한두 명은 정말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저는 뭐 만약에 잘 돼서 뭐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한번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동영상은 성 원장에 대한, 뭐 성 원장이 하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제가 또 한번 골라봤어요. 어떤 소리를 하냐면, 일본은 위안부 합의를 했고 보상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일본 그 정부가 위안부들에게 수많은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수많은 사과를 했을까요? 저는 어디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수많은 보상과 수많은 사과를 한 적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사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유감입니다. 뭐 이런 표시를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정부에게 그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유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 총리 2명이 했는데 지금 아베 정권이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다 덮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과는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심한 건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사과를 했다라고 칩시다. 사과라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스쿠니 신사에 계속 참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자신들이 반성을 했다면 그 야스쿠니 신사에서 전쟁 범죄자들을 빼고 다른 데로 옮겨서 이장을 한 다음에 그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정숙 여사가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에 배지를
달고 왔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파란 리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파란 리본이 아니고 파란 나비였거든요. 근데 파란 리본을 달고 나서 그것이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달고 다니는 파란 리본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나중에는 파란 리본 닮은 나비라고 고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같냐면 예전에 가세현이라는 방송에서 그 유재석 씨가 그 투표를 하러 갈 때, 지방선거를 하러 갈 때 파란색으로 다 입고 갔다고 해서 그 유재석 씨가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파란색 옷도 빨간색 옷도 자기 맘대로 입고 다니고 그 장식품도 색깔별로 뭐 다 갖추면서 아 트럼프가 오니까 여긴 노란색 뭐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달고 나가야 합니까? 자기 자유의지도 없어요.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보수 극우부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예요. 뭘 달고 어떤 의사를 표시하건 자기 자유입니다. 비판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역사적인 어떤 보복을 지금 가하고 있죠. 그렇죠?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상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도대체 일본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게 몇 번인지 세는 것도 힘들고 보상을 했죠. 실제로도 그 보상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떠나가지고 보상을 한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세계 품목이 있는데 그 세계 품목에 대해서 한국에다가 수출을 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 품목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쓰이는데 일본이 지금 이 세계 품목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의 공급량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와 관련돼 있는 지금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이 이번에 한국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일본이 뭐라고 했냐? 들어보세요.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G20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김정숙 여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같이 이제 맞이를 했는데 트럼프를 가슴에다가 파란색 리본을 끼고 간 거예요. 근데 파란색 리본이 어떤 의미냐면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는 그 시비의 상징이 파란색 리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김정숙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를 하자마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파란색 리본을 메고 가고 파란색 나비 리본 뭐 브로치라 하나요? 뭐라 하죠? 그거를 이제 메고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숙 여사에 대해 가지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 굉장히 활기찬 면모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요. 뭐 그 활기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례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굳이 제 입으로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보시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가 도대체 이례적인 면모를 보였을까요?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면모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또 이제 7번째 우리가 그 유명한 윤 작가 그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 윤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 동영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경성이라는 소리를 쓰지 말아야지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면. 근데 경성이라는 그 문장에 그 일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대를 얘기할 때는 경성이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왜 경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호를 사용하는 분들도 그 시대에 그 오래된 그 시대에 그 맞게 컨셉을 잡기 때문에 경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뭐 그것을 뭐 일제시대 잔재니까 쓰면 안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비약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제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글이 하나가 올라갔어요. 일제시대는 굉장히 평온했고 일제의 탄압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곡을 해서 일제가 너무나 뭐 탄압당한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저한테 항상 들려줬던 얘기는 그겁니다. 뭐냐면 집안에 있는 그 쇠란쇠는 다 가져가 버렸다고. 그 하다못해 숟가락 젓가락까지 전쟁 그 무기 만든다고 다 뺏어갔다고. 그러면 이게 평온한 겁니까?
내 집에 있는 젓가락, 숟가락까지 다 뺏어간 게 그게 평온합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쉽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어리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더니 근데 그 사람은 손에 망치를 들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부터 이 집은 내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이걸로 너희들을 다 때릴 거야. 이 망치로. 그러고 너희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이제는 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내 부인이야 이제부터. 그리고 너희들이 반항을 하면 이 망치로 때려줄 거야. 어떻습니까? 공포스럽지 않아요? 공포를 가지고 평화를 조장하고 있는 일제시대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막 울거나 떼쓴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야, 울지 마. 뭐 예전에 호랑이가 잡아가가 아니고 순사가 잡아가. 순사가 얼마나 일본의 경찰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뭐 일본은 평안했다. 그리고 제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게 일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0대나 20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증조 할머니 뻘 되고 그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대화를 나눈 손자 손녀가 그 나이 때 얼마나 있을까 한번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봐요. 뭐 있긴 있겠지만 그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식당이나 술집 이름에서 경성양꼬치, 경성주막 뭐 이렇게 경성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 일제시대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다들 역사를 잊었나봐. 자꾸 그러면 저기 서경석 교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뉴욕 타임즈 스퀘어 가든에다가 막 광고 내고 언론 플레이하고 막 이러면 어떡할 건데. 애비,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하면 암흑에 휩싸인 지옥도라는 통념이 팽배합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올지라. 헐, 아니라고? 이 할아버지 혹시 친일파 아니야?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는 호노카 유지 교수님에 따르면 그때는 분명히 암흑에 휩싸인 엄혹한 시절이었다는데 저런 한국 할아버지 말보다는 이런 일본인이 직접 하는 말이 더 맞는 말 아닐까? 아, 그분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이라고? 근데 귀화까지 하신 분이 왜 일본 이름을 그냥 그대로 계속 쓰시지? 일본을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귀화까지 하셨으면 나 같으면 일본 이름부터 버렸을 것 같은데. 아, 혹시 한국 이름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일본 이름으로 일본을 비판했을 때 더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안 바꾸신 거 아닐까? 남자에 대한 비판도 페미녀가 하는 것보다는 페미남이 했을 때 더 효과가 크잖아. 일본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본 비판을 딱 센스 짱이시네. 그런 거라면 인정이요. 일상은 매우 평온하였습니다. 봐, 슬슬 시작되네. 아니 일제시대 일상이 평온했다니 뭐 저런 말이 다 있냐? 우리가 배운 건 일본 순사가 칼 옆에 딱 차고 조선인들 아무나 막 닥치는 대로 죽이고 거꾸로 매달고 고문하고 완전 지옥 같은 삶이라고 배웠었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평온했다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분명히 조선인들을 막 괴롭혀야 그들에게 이익이었을 텐데. 뭐? 어떤 게 이익이냐고? 막 식민지 국가 국민들을 괴롭혀서 한 명 한 명에게 적개심을 딱딱 심어주면 좋잖아. 뭐가 좋냐 하면 물론 그런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고 오히려 말을 더 안 들을 테니까 수탈도 더 힘이 들었을 테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 놓았으니까 아무래도 암만 무장을 했어도 뭐 위험했을 테고 집단으로 뭐 돌멩이 같은 걸로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분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치를 하자니 더 통치도 어려웠을 테고 그 대신에 이익은 뭐였을까? 그냥 뭔가 기분이 좋고 뿌듯하니까 이런 불편을 다 감수했던 거 아닐까?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너네가 한번 얘기해봐. 식민지 국민들의 일상을 평온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한테 뭐가 이익인지 이거 나도 좀 궁금하네. 당시가 조선시대와 달랐던 것은 고위 정치가가 일본인이었고 관청의 간판들이 일본말이었다는 것 정도? 뭐 그런 느낌일 뿐입니다. 뭐 일본 하면 너무 미화시켜주고 일제시대를 미화하는 게 너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있는 사실대로. 그러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그리고 고문을 받고 죽음까지 당하시고 이런 분들은 다 일본이 편안하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결론을 보면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는 다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어떠셨어요? 오늘은 극우 유튜버에 대한 도를 넘는 말들이니까 웃고 넘길 수 없는 것을 좀 골라봤어요.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청소년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게 너무 우려가 돼요. 너무 이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또 뭐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혹되기 쉽고 이 말이 정말 그 진실이
라고 믿을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일본 불매운동 할 때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희망이 남아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